이게 겁나 정말 천인공날 문제가 나왔다. 천인공날입니다. 바로 요거예요, 요거. 자, 얘는 요걸 계산 문제에다 넣어야 될까? 계산 문제에 넣지 말아야 될까? 자, 계산 문제로 넣겠습니다. 계산 문제로. 자, 계산 문제로 넣는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문제를 쭉 풀면서요. 문제를 쭉 풀면서 계산 문제와 관련된 걸 맨 나중에 풀어요. 그리고 이 계산 문제와 관련된 것들을 따로 묶어서 공개 강의로 올려놓을게요. 공개 강의로. 그러니까 이 계산 문제를 자꾸 봐야만 뭔가 이걸 풀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감이 오니까 자꾸 풀도록 제가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요놈 계산 문제로 넣자고요. 이 말은 뭐냐? 우리 PD님이 요거 딱 잘라다가 공개 강의로 넣어놓을 거야. 자, 첫 번째 한번. 요걸 알려면요. 기본 상식이 필요해요. 요걸 알려면 기본 상식이 필요해요. 자, 한번 함수를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함수. 수요 함수 딱 하나만 떼서 저게 수요 함수를 봤더니 400 마이너스 2QD라고 있어요. 저는 대문자로 쓸게요. 자, 왜 이렇게 수요 함수 같은 걸 많이 줍니까? 그러면 수요 함수를 주는 순간 전투력이 확 깎아버린다 이런 거예요. 왜? 우리는 뭔가 수치 나와도 전투력 30 감소. 기호 나오면 또 30 감소. 이꼬로 나오면 그렇죠. 10% 감소. 자,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는 가격하고 요 수량, 가격하고 요 수량을 어떤 식으로 봤냐 그러면 자, P, QD 이게 수요량이죠.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봤습니까? 이렇게 그래프로 봤어요. 그래프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설명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수요 곡선이라고 부르죠. 수요 곡선. 그런데 수요 함수는 뭡니까? 그러면 가격과 수요량을 무슨 관계로? 그렇죠. 이꼬르 관계식으로 표시하는 걸 우리가 수요 함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수요 함수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시험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이해만 해봐요.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이 수요 함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한번 수치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소비자가 50개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럼 가격이 얼마예요? 2호는 10이니까 300원이 되죠? 그 다음에 소비자가 150개를 소비합니다. 그러면 300이니까 100원이고 이걸 뜻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가격이 100원이면 150개 산다는 뜻이고 가격이 300원이면 소비자는 50개를 사려고 합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면 이걸 보면 100원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대로 보면 여기가 50개고 150개입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첫 번째 100원일 때 150개를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행동 여기다 탁 찍고 그 다음에 300원일 때는 50개잖아요. 300원일 때는 50개를 소비하고자 하니까 여기를 탁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쭉 연결하면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겠어요? 이걸 수요 곡선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또 점점 친숙해지죠. 즉 수요 함수라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더럽게 복잡한 관계식으로 표시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관계식이 뭐냐 굳이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 거미집 모형에서 수요 함수를 주는 이유는요. 이 수요 함수에서 기울기를 찾으라는 거예요. 기울기를 찾는 요령이 있어요. 기울기를 찾는 요령이 뭡니까? 그럼 여기 봐요. 기울기를 찾는 요령. 자, 요령 항상 기울기를 함수에서 찾고자 할 때는 P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P로 시작해야 됩니다. 즉 2P 된다 안 된다. 2P 안 되고 3P도 안 되고 항상 뭘로 시작해야 된다? P로 시작해야 돼. P로.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풀이 방법. 항상 Q 수량 앞에 수치. 수량 앞에 수치가 바로 기울기 값이에요. 기울기 값입니다. 요게 두 가지 끝이에요. 항상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거미집 모형에서 줬다 이 말은
이 함수에서 기울기를 찾으라는 거예요. 기울기를 찾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기울기를 찾는 방법은 항상 P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P로 시작한 다음에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으면 돼요. 자, 그럼 해볼게요. 첫 번째. 요 A는 어려우니까 B부터 봐요. B 부동산 시장은 지금 여기 지금 자 P와 여기 QD니까 요쪽이 다 수요 함수 요쪽이. 수요 함수에서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 찾으라는 거고. P고 여기는 QS 공급량이니까 얘는 공급 함수예요. 그러니까 공급 함수에서는 공급 곡선의 기울기를 찾으라는 거야. 기울기를. 그럼 잘 봐요. 일단 P로 시작해야 돼. P로. 얘는 P로 이미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수량 앞에 있는 수치 이게 뭐야? 이게 기울기 값이에요. 이게. 기울기 값 찾았어요. 이게 수요 곡선의 기울기 값. 그 다음에 얘는 P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뭘로 시작해요? 2P로 시작하잖아요. 2P. 그러면 기울기 값을 못 찾아요. 항상 P로 찾아줘야 돼요. P로. 그럼 얘를 P로 찾아주려면 양변을 다 나누기 2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 P는 2로 나눠지면 50 플러스 2 QS 이렇게 되죠? 그럼 P로 시작했고 Q 앞에 있는 플러스 2 이게 공급 곡선의 기울기인 거야. 공급 곡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결국 뭐 하라는 것이냐? 수요 함수에서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공급 함수에서는 공급 곡선의 기울기 찾으라는 거야. P로 시작하면 수량 앞에 있는 마이너스 2 이게 수요 곡선의 기울기. 얘는 2P로 시작하니까 2P는 안 된다고요. P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이 수량 앞에 있는 이 수치만 확인하면 되죠? 플러스 4를 2로 나눠주면 플러스 2. 그러면 기울기는 항상 부호를 무시하고 소비자의 키를 보는 거죠. 소비자의 키. 소비자의 키가 2m. 공급자랑 또이네. 그러니까 순환이 되는 거예요. B는 순환형이에요. 요거 아니면 요게 정답인 거예요. 요게 아니면. 이해했어요? 네, 이렇게 빨리빨리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A를 보죠. A. 항상 P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량 앞에 있는 수치가 기울기예요. 그러면 얘는 2P로 시작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2로 나눠져야죠. 2로. 그러면 지금 여기에 1이 생략돼 있으니까 여기 어떻게 바뀌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수요 곡선의 기울기예요. 2로 나눠줘야죠. 그 다음에 얘는 수량 앞이 기울기인데 3P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3으로 나눠줘야죠. 플러스 3분의 4가 3으로 나눠지면 3분의 4. 얘는 2로 나눠지면 2분의 1. 이게 공급 곡선의 기울기, 이게 수요 곡선의 기울기. 이게 분수로 나오니까 또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항상 소비자의 키잖아요. 소비자의 키가 0.5. 얘는 1. 얼마? 333 나온다고 그러니까 소비자의 키가 0.5고 소비자의 키가 작네. 땅의 수력. 정답 요거 이렇게 찾아주죠. 4번. 4번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해 주시와요. 그래서 첫 번째. 공개 강의로 늘 첫 번째 계산문. 얘 계산은 아니지만 함수. 거미집 모형에서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나온다. 그럼 뭘 찾으라는 거다. 기울기 찾으라는 거야. 근데 기울기는 어떻게 찾니? P로 만들어주고. P가 그 P로 만들어줘야 되고. P로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P로 시작한 다음에 수량 앞에 있는 것이 기울기 값입니다. 기울기 값이 나오면 소비자의 기울기를 키로 보고 소비자의 키가 작으면 땅의 수력, 크면 땅의 발사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러면 시장론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시장론에서 계산 문제가 딱 하나가 있어요. 요놈. 몇 페이지입니까? 87페이지? 87페이지. 시장론에는요, 계산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계산 문제가 딱 하나. 그런데 이거 수치가 너무 어려워요. 수치가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2번을 풀어드릴 텐데 수치를 일단 바꿔봐요. 요거 가능성을 일단 50%로. 요거 책에다가 X 치지 말고 일단 제가 50%로. 그 다음에 이 토지 1년 후 예상 가격은 신역사가 들어오는 경우에 요거 5억으로. 요거 4억이라고 하죠. 3억. 그 다음에 요거 2억. 2억이 아니죠. 1억. 1억. 아니, 괜히 이거
수치 넣어가지고 뭔가 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할게요. 자, 역세권에 신역사가 들어올 가능성을 여기다 할까요? 신역사가 들어올 가능성을 50대 50으로 하자. 50%. 그리고 신역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3억. 신역사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1억. 요 내용을 이렇게 딱 정리할게요. 요 내용을. 일단 쉬운 수치로 두 번을 한번 풀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 들어와 봐요. 자, 얘는 물어보는 게 뭡니까? 그러면 정보의 현재 가치라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를 어디를 읽어봐도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 감이 안 오는 대표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를 풀기 위해서는 이 유형을 하나 암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푼다. 자, 어떻게 풉니까? 그러면 정보의 현재 가치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어떤 정보를 주느냐? 지금 1년 후에 상황을 줘요. 그러니까 항상 포인트가 이거예요. 1년 후를 기준으로 정보의 가치를 찾아요. 1년 후를 기준으로 정보의 가치를 찾고 이 정보의 가치를 뭘로 바꿔주면 현재 시점의 가치로 바꿔주면 이게 바로 정보 가치의 현재 가치 또는 정보의 현재 가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보의 현재 가치. 야, 그러면 할인율, 즉 이자율을 몇 프로를 적용하니 항상 현재 가치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잖아요. 요구 수익률 그래서 10%를 준 거예요. 10%면 나누기 1.1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는 크게 의문이 없는 거예요. 뭘 찾는 게 여기에 논점이고 정보의 가치예요. 정보의 가치. 자, 그럼 잘 봐요. 가정을 해봐요. 가정. 내가 이 지역에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토지. 그리고 이 토지를 지금 팔아볼까라고 지금 뭔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지역에 신역사가 들어오네 만에 이런 소문도 없고 뭐 아무런 것도 없어요. 이게 신역사가 안 들어온다는 거죠. 확실히. 신역사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는 내 토지를 얼마의 호가를 부릅니까? 그럼 1억이겠죠. 1억. 아니 이 지역에 뭐 신역사가 들어오네 만에 이런 거 아무런 소문이 없고 그냥 신역사가 안 들어오면 그냥 지금 상태 1억 원의 호가를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원을 부를 거라고. 내 토지 살 사람 1억 원은 내놔야 돼.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신역사가 만약에 아이고 조금 옮겨볼까. 아이고 이게 칠판이 좁아서 신역사가 안 들어온다. 이게 확실하면 나는 내 토지를 1억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신역사가 확실히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신역사가 들어온다면 가격은 3억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이 내가 3억 원의 호가를 부른다 이런 거예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신역사가 안 들어와 그러면 1억 줘요. 내 토지 살려면. 근데 신역사가 들어온다고 확실해지면 무려 3억을 부르겠죠. 3배 지금 더블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봤더니 소문만 무성해. 확실히 신역사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게 아니라 소문이 무성해. 그리고 그 가능성이 50대 50이라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이 정보가 불확실한 이 소문의 상태, 이때를 우리는 불확실성의 상태라고 해요. 소문만 돌고 있는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는 내가 가진 토지의 호가를 얼마로 부를 것이냐? 일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럼 보세요. 상식적으로. 아니 신역사가 안 들어온다면 1억인데 1억을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왜? 소문이 지금 돌고 있으니까. 1억을 더 받고 싶겠죠. 그런데 3억을 부를 수는 없어요. 왜? 3억은 신역사가 확실히 들어왔을 때 가격이니까. 아직은 소문만 무성할 때니까. 그러니까 1억보다는 크고 3억보다는 더 적은 어떤 금액을 뭔가 호가로 부를 거란 말이에요. 이 호가를 찾는 게 여기에 포인트예요. 여기에. 그런데 이 호가를 어떻게 찾니?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되냐? 기대 수익률이 떠올라야 돼. 기대 수익률 공식이. 기대 수익률. 자, 내가 부동산에 투자한 이후에 얼마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게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출제자가 항상 뭘 줍니까? 시장 상황이라는 걸 주잖아요. 시장 상황이 항상 뭘 결정한다? 당신이 투자를 한 이후에 얻을 수익률을 결정하는데
시장 상황이 호황이 올 수도 있고 불황이 올 수도 있어. 근데 호황이 오면 당신은 30%를 얻고 불황이 오면 10%의 수익을 얻을 거야. 그런데 아니 호황이 올지 불황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출제자가 반드시 여기다가 뭘 줍니까? 확률이라는 걸 주죠. 이 확률이 바로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치잖아요. 확률. 그래서 호황이 올 확률이 70%, 불황의 확률이 30%입니다. 이게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대표적인 유형이고. 그럼 봐요. 쉽게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퍼센트 둘 다 퍼센트니까 복잡하게 퍼센트를 하지 말고 돈이라고 쳐요. 자, 호황이 오면 나는 30만 원을 벌어요. 30만 원을. 근데 30만 원을 얻을 가능성이 몇 프로밖에 안 돼요? 70%. 그럼 30만 원을 다 얻지 못하고 3, 7은 21, 21만 원 얻는다는 뜻이에요. 요 확률로 하면. 근데 불황이 오면 나는 10을 얻어요. 근데 이 10을 얻을 가능성도 얼마밖에 없어요. 30%. 그러면 10만 원을 다 얻지 못하고 10만 원의 30%인 3만 원을 이 불황일 때 얻는 거야.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지금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니까 요 두 개를 결합시키면 결국 얼마예요? 24%를 내가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편법이었죠. 간단하다고요. 호황일 때 30을 얻어. 근데 30을 얻을 가능성이 7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0만 원을 얻지 못하고 30에 70, 21만 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불황이 오면 10을 얻어. 근데 10도 다 얻지 못해요. 왜? 가능성이 30밖에 안 되니까. 그럼 30%인 3만 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두 가지 상황이 항상 병종 가능하니까 21만 원과 3만 원을 결합한 24만 원을 내가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과 30의 사이 24만 원 정도. 자, 그럼 요걸 그대로 해보죠. 요걸. 지금 시장의 상황을 뭘 줬느냐. 신역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신역사가 안 들어올 수도 있어. 이런 거야. 그리고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건 시장 상황에 따라 토지의 가격을 알고 싶은 거다. 이런 거야. 신역사가 안 들어오면 토지 가격은 1억. 신역사가 들어오면 따블이 떠서 토지 가격은 3억. 그런데 신역사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 가능성이 얼마? 50대 50이단 말이에요. 그럼 해보자고 지금. 자, 신역사가 들어오면 나는 3억을 확실히 얻는데 지금 들어올 가능성이 얼마밖에 안 돼요? 50%. 그러니까 1억 5천? 그 다음에 이게 신역사가 안 들어와도 1억을 얻는데 이 1억도 가능성이 5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상황을 다 결합하면 2억이 바로 내가 예측할 수 있는 토지 가격인 거예요. 그러면 불확실한 상황, 즉 가능성이 50대 50인 상황이라면 자, 이 토지 소유자는 얼마의 호가를 부릅니까? 아이고 2억 원의 호가를 부른다. 2억 원에. 요게 돼야 돼. 요게. 여기 제가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이 세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이제 이 세 가지가 될 때 누군가가요. 신역사가 들어온다는 확실한 정보를 누가 준다는 거야. 확실한 정보. 신역사가 들어온다는 확실한 정보. 이 정보의 가치를 찾아내라는 거야. 이 가치에.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요. 어떤 사람이 1차 시험을 보면 항상 1차 평균이 59.5가 나와. 항상. 지금 0.5점이 부족해요. 그래서 정보를 알고자 해요. 정보를. 근데 때마침 누군가가 정보를 줬어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우리 강의 노트를 줬다고. 정보를. 그래서 정보를 딱 받았더니 갑자기 1차 평균이 79.5가 나와요. 79.5. 그러면 이 정보가 만들어준 점수는 79.5가 아니죠. 나는 이 정보가 없더라도 지금까지 얼마를 맞아왔어요. 59.5점은 맞아왔으니까 이 정보를 통해서 내가 추가로 얻는 건 20점 정도죠. 20점. 요 20점이 바로 정보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보가 만들어준 가치. 그럼 봐요. 지금 이 사람은요. 확실한 누군가가 여기에 신역사가 들어온다는 확실한 정보를 주면 3억 원의 호가를 부르고 3억 원으로 뭔가 토지를 거래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 정보가 없더라도, 확실한 이 정보가 없더라도 이 사람은 얼마의 토지 가치를 부여합니까? 그러면 1억이에요, 2억이에요. 2억, 요거라고 봐야 되고, 2억. 즉 소문만 무성한 상태에서도 이 사람은 지금 이런 확실한 정보가 없더라도 2억의 호가는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확실한 정보가 주는 추가적인 가치 증가분은 요거 1억. 이걸 우리는 정보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억의 정보를 현재 시점으로 평가해봐. 이게 바로 정보의 현재 가치예요. 현재 가치. 자, 그러면 대충 한번 들었어요? 그럼 이제 복잡한 설명 말고 이제 쉽게 항상 풀이하는 방법을 이제 해보자고. 여기 수치가 좀 어려워요. 자, 일단 뭔가 이런 정보의 가치를 물어봅니다. 그럼 대부분 1년 후를 줘요. 1년 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러면 1년 후 시점으로 신역사가 들어온다는 확실한 정보의 가치를 찾은 다음에 이 정보의 가치를 요구 수익률로 현재 가치 하면 돼.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이 정보 가치를 찾는 방법은 뭡니까? 그럼 내가 이 지역의 토지라 소유자라고 해봐요. 첫 번째. 내가 이 지역의 토지 소유자였다면 신역사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없을 때 일단 나는 얼마의 토지 가치를 불렀냐? 6억 6천만 원의 토지 가치를 불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신역사가 확실히 들어온다면 이 지역은 8억 8천만 원까지 토지 가격이 올라가요. 8억 8천만 원까지.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소문만 무성해요. 가능성이 신역사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가능성만 존재하는 소문만 무성해요. 그러면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는 내 토지에 얼마의 가치를 부여합니까? 그러면 자, 신역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를 얻어요? 8억 8천. 그런데 신역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40%? 그러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8억 8천에 40%. 이게 얼마냐 그러면 3억 5천 2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신역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6억 6천. 근데 신역사가 안 들어올 확률은 들어올 확률이 40이니까 너는 60%죠. 그러니까 6억 6천에 60%를 얻어요. 이게 바로 396 땡땡땡 396 땡땡땡땡땡땡.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것만큼 나는 그렇죠. 이 불확실한 상황에 토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8, 4, 847, 748 땡땡땡 땡땡땡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해설이랑은 조금 달라요. 해설이랑은 이게 보다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항상 지금 소문만 무성한 상태에서 내가 얼마의 토지 가치를 부여하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7억 4,8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확실한 정보가 만들어주는 추가적인 정보는 그럼 요 두 가지예요. 요 두 가지의 차이. 얼마? 이게 1억 3,200만 원. 그러니까 정보의 가치가 1억 3,2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1억 3천 맞죠? 1억 3,200만 원. 그러면 1.1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이게 1억 2천만 원. 이렇게. 1억 2천만 원. 정보의 가치만 찾으면 현재 가치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항상 이 호가가 중요해요. 호가. 신역사가 없으면 나는 6억 6천. 신역사가 확실히 들어오면 8억 8천을 얻을 수 있고. 근데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가 얼마의 호가를 부를 것이냐? 7억 4,800. 이걸 찾아내는 게 포인트예요. 이걸 찾아내는 게. 자, 요 두 문제는 제가 톡 띄어서 공개강을 올릴 테니까 시장론의 계산 문제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계산 문제는 지금까지 열심히 제가 강의를 했지만 필수 계산이냐 선택이냐 선택. 우리 시험에 거의 8, 9년에 한 번씩 나와요. 8, 9년에. 예, 올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건 말할 수 없지만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버리는 것도 필요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시장론. 다음에는 정책론으로 문제 들어오겠습니다.